안녕하십니까. 목상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세계지리를 맡게 된 교사 최재원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지금 3달째가 되어가고 있네요. 선생님도 초반에 한국지리 강의할 때는 막 두꺼운 니트 같은 거 입고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선생님도 요즘에 반팔 입고 막 출근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참 예뻐하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인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학교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집에서 학업에 열중해 보시겠습니다. 세계지리는 크게 이제 한국지리랑 똑같아요. 자연지리 파트와 인문지리 파트로 나눠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세계지리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생소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1학기 안에 나갈 수 있는 부분 그 파트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오늘부터 업로드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능까지를 대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그래도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게끔 강의를 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강의를 해 드릴 거고 일단 기본 포커스는 내신에 맞춰서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0학년도 목상고 세계지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 PPT 파일이에요. 네, 작년과 이제 동일하게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서와 세계지리는 처음이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리라는 과목은 선생님이 작년에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자, 한자로 먼저 풀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땅지자에 이치리자예요. 땅 위에서 일어나는 혹은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인간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인간의 힘으로 뭐 자연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현상들, 기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형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등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땅 위에서 벌어집니다. 자, 기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형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벌이는 산업, 그다음에 이 사람들끼리도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과연 아름다운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선생님은 이런 걸그룹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그룹인데요. 자, 이러한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너머에 무언가가 또 있을 것 같아. 공통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종교를 뭐 믿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는 또 그 나라 나름대로의 언어를 만들어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의 사람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지리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한국지리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배운 게 한국지리였다면 이제는 좀 더 이제 세계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지리를 왜 배우느냐? 어떠한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해외에서 일하게 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회사와의 어떤 업무 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을 모르고 일할 때와
그 지역을 먼저 알고 일할 때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리적인 어떤 특수성, 그다음에 공통점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놨어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음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마크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죠. 네, 이건 이제 초콜릿을 좀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서 초콜릿 맛 코카콜라를 출시한 거래요. 아, 커피 코카콜라군요. 커피 코카콜라를 출시한 거래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원래 전 세계에 똑같은 그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검은색 탄산음료잖아요. 그건데 어떤 지역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야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거죠. 아, 이 지역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하니까 똑같은 콜라만 팔기보다는 커피 향을 첨가한 콜라를 팔았을 때 우리 기업의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출시한 거겠죠. 네. 좋은 지역화 전략입니다. 자, 그다음 편의점에서 또 선생님도 많이 사 먹는 그런 제품인데 킷캣. 킷캣도 원래 무슨 제품이에요? 초콜릿이죠. 근데 일본에 이 당시에 마차, 이제 녹차 열풍이 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녹차 향을 첨가한 킷캣 초콜릿을 판매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매출이 많이 올랐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요게 진짜 대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자, LG에서 만든 옛날 핸드폰인데요. 보시면은 요 가운데에 나침반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메카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교에는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5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메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하늘 위에 나침반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LG에서는 핸드폰에다가 메카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나침반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핸드폰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폰에는 이 기능이 없죠. 근데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나라에 핸드폰을 수출할 때 이 기능을 넣어서 판매하게 돼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한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LG라는 기업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실패합니다. 네.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맥이라고 하는 맥도날드죠. 네, 거기서 전 세계 햄버거를 파는데 이 지역은 이제 랍스터가 많이 나거나 사람들이 랍스터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햄버거 안에다가 랍스터를 넣어서 팔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롯데리아에서 예전에 발매되었던 네, 선생님 세대는 아마 알 거예요. 선생님 세대는 라이스버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은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패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빵인데 거기다가 뭘 넣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주식인 쌀을 이용한 밥을 이용해서 버거를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 이해의 사례가 되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게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해야 할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지리를 공부하면서는요, 하나의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이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뭐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친구한테 좀 섭섭하게,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친구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혹은 뭐, 이제 집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반복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가지지 말고요. 왜 여기서는 이런 농업을 할까? 왜 여기서는 이런 종교가 퍼지게 됐을까? 왜 이 종교에서는 이런 고기를 못 먹게 할까? 네,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세계지리가 더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자, 호모 지오그래피쿠스라는 단어를 넣어봤는데요. 이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지오그래피쿠스는 이제 뭐 지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밥은 먹었니? 이런 말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중요한 것을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밥은 먹었니?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러니까 그걸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무의식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치입니다, 위치.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 넣은 이 짤은요,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드라마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유명합니다. 뭐, 내가 고자라니, 막 이런 그 유명한 밈으로 사용이 되죠. 자, 이 시명이라는 분은요, 총격전 끝에 주요 부위에 총상을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의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 양반, 여기가 어디요? 이 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주요 부위가 멀쩡한지 상했는지보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여기가 어디냐? 라는 거죠. 네. 선생님 같았으면은, 예, 좀 내가 그때 총을 맞고 기절을 했으면 내 몸이 괜찮은 건지 이런 걸 보통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여기가 어디냐? 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막 깨어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만큼 사람은 이런 지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바로 지도라는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자주 가는 뭐 가게나 상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이렇게 뭐 좋아하는 일몰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그런 뭐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자, 그런 친구들을 내가 언제라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펼쳐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지리적인 현상들의 위치를 기록해 놓은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지금 표시해 놓은 지도는 목포 시내의 시내버스 소심 순환 노선 지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목포가 굉장히 크기가 작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목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 보면은, 예, 저마다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떠오르겠죠. 네. 뭐 MBC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뭐 요쯤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평화광장이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지도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 지금도 이렇게 현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지만 고대에서부터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 지도죠.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광장, 그다음에 MBC가 여기 있고, 우리 학교는 아마 요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북한 쪽으로 갈 수 있고, 신안군으로 넘어가는 뭐 앞에대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고지도를 공부할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만든 지도가 오래된 지도, 고지도잖아요. 그럼 뭐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습이 많이 변했을 텐데 굳이 지금 나와 있는 지도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옛날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굳이 왜 공부하죠? 네, 왜 공부하냐면요. 자, 왼쪽 지도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건데 본인 마을 지도를 그린 거예요.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 식당, 뭐 마트, 병원, 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가 같은 곳을 그리면서요. 지금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크기가 비교적 작은 반면에 이런 뭐 마을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식당 이런 친구들은 좀 크고 눈에 잘 띄게끔 그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상호를 다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식당 이런 애들은.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진짜 아파트처럼 그냥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 학생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당, 병원, 마트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에 좋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 콱 강조되어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크고 색깔도 좀 더 눈에 잘 띄는 걸로 그리고 상호도 알아보기 쉽게 글씨로 다 써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반도를 그려놓은 어떤 초등학생의 작품인데, 예. 이 친구는 딱 보면 어디에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마 서울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만 제대로 된 명칭으로 네,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 서울이 이 정도 크기 아니거든요, 남한에서. 근데 본인이 사는 동네는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크게 그려놓은 거죠. 나머지 지역은 다 뭐래요? 시골. 굳이 이름 알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서울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곳에 대해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은 귤 나오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엄청나게 배웠겠죠. 자, 이처럼 왜 그 지도를 공부하게 되냐면 고지도를 여기 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도를 그린 사람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지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시대에 그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생각을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도를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지도에 표시하는 것들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 개의 범위를 그 지도를 미루어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는요, 생활 범위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라고 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내가 걸어 다니면서 생각한 우리 동네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서울의 범위까지가 아마 인식 범위가 되겠죠. 네. 자, 선생님이 여기 이 제목을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지도에 관한 간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요. 지도는 일정한 축척으로 각종 지리 정보를 표시하는 매체입니다. 축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 세계를 그대로 종이에 가져오게 되면 종이가 너무 커지겠죠. 얘를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 비율 자체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 보통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으로 돼가지고요. 뭐 100m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1cm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는 1cm, 지금 이 지도상의 1cm는 실제 세계에서 100m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지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제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만든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뭐 먹을 걸 좋아한다.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 사람은 뭐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온갖 유흥 시설이 지도에 많이 반영돼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지도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짜 옛날 시기부터 지금 시기까지 하나하나 이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돌리나 암각화 지도라는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네 수준에서 그 동네를
쉽게 말해서 표현한 지도예요. 보시면 이 직선으로 표현된 곳은 보통 길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식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농업용수라든지.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수로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방형으로 표현된 이 네모 모양의 땅들은요, 농경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땅이 어느 곳에 분포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형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농경지보다는 작지만 동그라미하고 그 가운데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마을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농경지가 있죠. 왜냐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을 테니까. 그래서 마을 근처에는 항상 농경지가 같이 붙어 있구나. 그리고 농경지까지 항상 마을과 마을 사이,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에는 길이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농경지와 다른 곳에 있는 농경지를요 구분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이제 누구의 농경지이냐 사유지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돌리나 암각화 지도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도예요. 여러분 별표를 쳐두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요것은 이제 세계 수준. 아까는 그냥 우리 마을, 동네 정도의 수준을 표현한 지도였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공간 인식을 해서 이제 그 수준의 지도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많이 났네요. 자, 세계 지도고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세계 지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표현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겉을 이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은 바다를 표현한답니다. 우리 한국 지리 할 때 배웠던 어떤 지도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쵸? 그 천화도라고 하는 지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도 땅이 가운데 있고 바다가 둘러싸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땅이 있고 맨 바깥쪽에 또 바다가 둘러싸고 했던 거 배워봤잖아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도 자기가 발을 딛고 사는 곳 딱 그 육지를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운데 큰 원은 육지고요. 그 안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인 바빌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국가, 얘네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크게 표현했고 기타 도시국가들은 작게 표현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큰 문명은 근처에 큰 강을 끼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는 우리가 이 당시 기술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죠. 이 당시에는 뭐 다른 대륙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바다 건너에는 이렇게 뭐 떨어지는 미지의 세계라든지 떨어져서 죽는다. 바다 끝까지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다 끝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지의 세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의 어떤 공간 인식 범위는 본인들이 발 딛고 살았던 딱 그 육지 정도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다 건너까지 갈 어떤 기술은 없었군.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 인식 범위가 딱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지금의 어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 아라비아 반도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이 지역 있죠? 우리가 중동이라고 표현하는 그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도 별표 쳐두시고요. 많이 나옵니다. 자, 기원 후 150년경에 제작이 됐고요. 15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중요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은요. 경위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지구상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자, 이렇게 가로로 지구를 나눈 게 위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나누는 게 경선이었죠.
이 당시 사람들이 벌써 그 위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표현된 지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영법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자, 투영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입체적인 구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형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의 지도에 옮길 때 얘를 이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쭉 늘려가지고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투영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지도로 옮길 때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원뿔 도법이라는 걸 사용했대요. 이 방법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 안에 원뿔을 이렇게 씌웁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반투명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구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 위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 빛을 타고 이렇게 원뿔의 겉면에 가가지고 맺히겠죠. 그림자처럼 마치. 그러면 이 원뿔을 쫙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평면에 맺힌 형상을 지도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투영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안에다가 전구를 켜서 이 지구 구체 평면에 있는 현상들을 이 원뿔 면에 맺히게끔 해서 걔를 쫙 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냐? 지구는 3차원이고 지도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투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에서는 원뿔 도법을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이런 세계지도를 만든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보시면은 지중해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중해 아래 지역의 대륙은 아프리카겠고요. 아프리카겠고 이 위쪽은 유럽이겠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이제 중동 지역. 아까 말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여기 인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중세에는 사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아마 이제 중세 때는 거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종교가 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신의 섭리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크게 인정을 못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150년도에 제작된 이 지도가 나중에 1400년대에 가가지고 그때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콜럼버스의 항해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다 위를 항해할 때 위치를 이게 방향을 잡기 좋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풍신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돼 있대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람 보이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후 하면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입에서 지금 뭔가 나오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요소, 신화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풍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계속 일렁일렁거리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게 불면서 그런 게 어떤 이 12명의 신이 각각의 곳에서 이게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넣기 때문에 바람이 발생하고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시점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은 왼쪽에서 약간 고개가 비스듬하게 그 각도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정면으로 표현이 돼 있죠. 뒤쪽으로. 이 사람은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시점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덩달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지도가 티오 지도입니다.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티오 지도는요. 자, 중세 5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사용되었던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크리스트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지도를 훑어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점. 첫 번째,
이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어디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지도의 가운데에는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트교에서는 동쪽 끝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믿었어요. 보시면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천국, 보통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도의 위쪽으로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북쪽을 위쪽으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지도의 위쪽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에덴 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무슨 쪽? 동쪽을 지도의 위쪽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명표기 보시면은 뭐 돈강, 지중해, 그다음에 대륙명 이런 것들이 비교적 현대와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표현됐고요.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이 되잖아요. 유럽 대륙, 아래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오른쪽에 아시아 대륙 있는 거 똑같죠? 자,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돌려야 현재의 모습과 같아지는 거죠. 네. 그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관념적 지도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딱 여기부터 보이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관념적인 지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예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쪽과 에덴을 이제 표현한 거죠. 네. 자, 그다음 이드리시 지도.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별표 쳐두고 꼭 알아두시고요. 방금 전에 알아봤던 티오 지도는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이 들어갔다면 이 친구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그 이상향을 동쪽으로 봤다면요. 이슬람교에서는요.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인 메카가 지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친구들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지도의 중심에 위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도의 위쪽이 아까는 동쪽이었는데 여기는 남쪽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메카를 올려다보는 방향.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메카를 올려다봐야 되잖아요.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도의 방향을 틀어서 사람들이 메카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세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지도의 중심은 메카이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메카의 위치가 현재는 어디에 있냐? 보시면 여기 메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메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각각의 어떤 큰 지형 지물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아 대륙,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겠죠. 아시아 대륙도 유럽, 그다음에 지중해 건너면 여기가 무슨 대륙이 되겠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당시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이 정도가 생활 범위였던 거죠. 자, 얘를 이렇게 똑바로 놓게 되면 이게 지금의 위치와 같게 되는 거죠.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포르톨라노 해도 이런 건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나침반과 비슷한 이렇게 방위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넣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해도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보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 배의 방향을 잡으려면 각도와 이게 방향과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항해에 이용되는 지도였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당연히 항해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각과 그다음에 이런 방위각 선을 이용해서 방향과 각도를 이용해서 항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실용적인 지도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많이 약해진 중세 말부터 이런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도들이 등장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리상의 발견 시대가 15세기부터 17세기에 펼쳐지게 돼요.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후추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를 이슬람 세력들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쭉 돌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후추가 나는 인도와의 교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하나둘씩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몰랐던 땅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미지의 부분까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리상의 발견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나왔던 지도가 바로 발트제밀러 세계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1507년에 만들어졌고요. 콜럼버스 항해가 1492년이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지도겠죠. 그래서 신대륙이 최초로 표현된 지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만이 사람들의 인식 범위 아니었어요. 근데 콜럼버스가 인도를 원래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했었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인도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만난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 내려서 그곳이 인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명칭을 뭐라고 붙이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사실상 인디언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그 지역을 인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인디언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신뢰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호칭을 꼭 붙여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발트제밀러 세계지도가 되겠고요. 이런 대항해 시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유명세를 끌었던 일본 만화가 하나 있죠. 원피스라고. 그래서 이런 범선, 그다음에 이런 해적 이런 것들이 그 당시를 대변해 주는 그런 시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바다로 나오는 배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해적들도 많았겠죠. 지리상의 발견 시대에서 때 만들어진 지도를 또 하나 살펴보자면 메르카토르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메르카토르 지도는요, 마찬가지로 방위반, 방위각선이 다 표시되어 있어서 항해에 주로 이용이 됐고요. 경위선이 직각교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각교차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각도 계산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항해에 주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 도법이라고 하는 투영법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전에는 원뿔 도법을 이용해서 투영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여기 지구 구체 위에다가 원뿔을 씌우는 게 아니라 원통을 둘러싸서 이 안에서 전등을 켰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 요렇게 다 지구 표면상에 있는 그 땅의 모양이나 바다의 모양이 이 겉면, 원뿔의 겉면에 맺히겠죠. 그걸 지도로 쫙 펼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원통도법 투영법을 이용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바로 맺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구체하고 이 면하고 딱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 친구들, 적도를 지나는 이 친구들은 면적의 왜곡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이 위선과 위선의 간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요만큼 거리 가서 바로 그냥 맺히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맺히고 얘는 저 위로 가서 맺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면적이 위로 쭉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면적하고는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원통도법 지도를 보실 때는 물론 모든 투영법은 다 왜곡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보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통도법 투영법에서는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면적의 왜곡이 적고 그다음에 적도로부터 멀어질수록 면적의 왜곡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구를 켜서 투영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는 사이트를 하나 알아왔어요. 자, 우리나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과연 실제 사이즈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네, 방금 배웠듯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요. 실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truesize.com에 접속을 해서 각 나라의 사이즈가 잘 되는지 뭐야? 더 truesize.com이네요. 잠시만요. 네, 자, 사이트에 접속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적도로부터 더 멀수록 왜곡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에서 먼 지역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적도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죠. 얘는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얘는 인도고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도 적도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왜곡이 일어나요. 보시면 제가 미국을 움직여 볼게요.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집니다, 면적이. 그리고 적도로부터 멀어질수록 면적이 더 커져요. 그린란드 쪽에 가게 되면요, 미국이 이만큼이나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실제 인식할 때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을 적도 쪽에 갖다 놓으면요, 사실상 뭐 인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도보다는 약간 중국과 비슷한? 중국도 우리나라 옆에서 우리가 대륙 대륙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적도에 갖다 놓으면 사실상 중국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겠죠? 자, 러시아를 한번 표시해 보면 실제로 지도에서 표시됐을 때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이 친구를 적도로 가져와 보면요, 요만해져요. 중국과 미국 합친 정도? 중국도 얘를 지금 이렇게 쫙 펼치면은 중국하고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적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면적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크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통으로 적도가 지나가는 이 아프리카가 여기서 지도상에서 봤을 때 러시아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사실상 아프리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좀 위치가 크기가 작게 표현되어 있고 러시아는 지나치게 크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이거에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 전체적으로 위치한 북부 여기 북반구에 위치한 유럽 지역과 북아메리카 지역은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지만 주로 우리나라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은요, 미국과 유럽이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지도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준 방향을 북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투영법을 이용해서 세계 지도를 만든 것도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약간 더 위쪽에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적도로부터 멀어진 이게 먼 그것을 면적이 더 커지는 것으로 어떤 본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 지도를 활용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지도의 왜곡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항상 이제 뭐 북반구에 있는 영미권 국가들, 서구권 국가들이 얘네는 면적도 크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돼 있네 라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면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리상의 발견 시대 때 서구권 국가에서만 이런 세계지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를 보시면 대명 혼일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륙 정도의 범위 표현. 구대륙, 신대륙이라는 표현은요. 구대륙은 보통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걸어서 이동해가지고 알 수 있었던 대륙들을 얘기합니다.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유사. 이 지도를 나중에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든 겁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가운데 중국이 위치하게끔 하는 중화사상. 그 다음에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는 우리나라야. 주체적 국토 인식이 들어가 있고요. 신대륙 없죠. 그 다음에 편찬도. 이게 편찬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짜깁기 했다는 얘기예요. 중국 지도, 우리나라 지도, 일본 지도를 짜깁기 해서 이 한 지도에 붙여넣기 해서 짬뽕해서 만든 지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뭐 요 정도가 인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천화도 중요하겠죠. 자, 조선 중기 때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지도의 중심은 중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의 위쪽 북쪽이고요. 신대륙 없고요. 그 다음에 상상의 지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뭐에 의해서? 도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 다음 천원지방 사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땅은 다 네모네요. 네모네모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이제 하늘은 동그란 그런 모양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관념적 지도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라든지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념적 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세기에 가게 되면요. 지구 전후도라는 게 나와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세계지도의 모양과 많이 비슷해지죠. 자, 조선 후기 때 실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도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지도를 참고해서 만들었겠죠. 보시면은 북회기선, 남해기선이 표시가 돼 있어요. 북해기선, 남해기선은 뭐냐면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태양이 완전히 그냥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태양빛을 내리쬐는 그 시기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여기까지 아마 올 겁니다. 적도에 위치해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북반구 기준 겨울에는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위치를 할 겁니다. 그게 이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귀한다. 북쪽으로 요만큼 왔을 때 다시 남쪽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거고, 남쪽으로 요만큼 내려왔을 때 다시 북쪽으로 회귀한다라고 해서 북회기선, 남해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이 시기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하진 않았겠죠. 서양에서 아마 발견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실학자가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절기라는 요소를 여기다가 대각선과 눈금으로 다시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죠. 보시면 경의선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해기선, 남해기선 들어갔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지도 학습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에는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날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서 마지막 키워드들을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노트 정리나 이런 걸 하실 때는요, 이 영상 부분을 보시고 필기를 하면 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고지도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지도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동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중국의 송나라 화이도, 명나라 대명 혼일도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지도의 특징은, 자, 천원지방 사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하는 천원지방 사상이 좀 특이했었고요. 그 다음 중국을 항상 세계의 중심으로 놓는 중화 사상이 좀 특징적이었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제 점차 이제 정확한 세계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고려 만국 지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세계 인식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차 서양의 영향을 받은 서구식 세계 지도를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지도도 중요하겠죠. 자,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만들어졌던 지도들을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조선 전기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지도의 중심이 중국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는 우리야. 주체적인 국토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체적 국토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대륙까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였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화도는요, 마찬가지로 지도의 중심에 중국을 놨어요. 자, 중화 사상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교 사상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상상의 지명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상상의 지명들이 나왔다. 뭐 여인국, 그 다음에 삼수국,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지명들이 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민간 주도로 제작되었다는 점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지구 전후도는요. 자, 실학자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에게 유명한 익숙한 이름이죠. 김정호가 함께 제작을 했고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까지와의 고지도와는 다르게 이제 후기로 갈수록 중국이 세계와 교류하면서 받아들인 그 지도 제작 기술을요 다시금 조선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근대적인 지도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경의선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 지구를 가로 세로로 나누는 거 아시죠? 자, 경의선망을 사용했고 이제는 진짜 있는 그대로 구대륙과 신대륙이 다 있는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도의 중심에 중국을 놓지 않게 되는 중화 사상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양이었고요. 자, 서양에서는 이런 5가지의 지도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는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기원전 한 15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기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가로 세로로 나누는 경의선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둥근 구체 모양의 지구를 평면에 표현할 때 쓰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투영법이라고 하죠. 투영법의 개념이 이때 당시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점이 되겠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신대륙은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표현되어 있는 대륙이 구대륙에 한정된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세에 가서는 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고지도들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티오 지도를 보시면은 티오 지도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지도였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도의 중앙이 어디였냐면 크리스트교의 성지죠.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이 크리스트교에서 얘기하는 이상향 에덴 동산이 있는 동쪽이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그 에덴 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쪽을 지도의 위쪽으로 놓았다. 보통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에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드리시 지도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색채가 강했죠. 자, 이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에는 이슬람교의 어떤 성지인
자, 메카를 놓습니다. 그 다음 자신들이 어떤 거룩하게 여기는 메카를 북반구에 위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의 위쪽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했어요? 자,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봤었죠. 자, 그리고 근대에 가서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만들 때 항해에 유용하게 사용되게끔 많이 지도를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인쇄술과 나침반이 발명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막 나서게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마찬가지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도 투영법을 사용했어요. 네, 투영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경의선이 수직 교차하게끔 만들어요. 자, 경의선이 수직 교차하게끔 만들어서 어떤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배의 항로를, 이게 중요한 게 각도잖아요. 그 각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항해에 최적화된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해에 주로 이용됐고요. 다만 이 지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구 전체를 원통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원통 겉면에 지구의 여러 표면이 맺히게끔 해서 얘를 쫙 펼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과 지구가 만나는 지점, 적도 부분으로 갈수록 면적의 왜곡이 없는 반면에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면적이 왜곡되는,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왜곡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모든 투영법에서 다 나타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지도의 특성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